다음 발표자는 조규열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본부장님의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본부장 조규열입니다.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설립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국내외 선박금융 동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제약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공사는 이러한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우리 해운 금융업계의 가장 취약점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해운업계와 금융업계가 앞으로 해야 될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공사의 미션입니다. 이 부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적인 5년 계획에 따라서 공사는 1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 해운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해운업계를 글로벌 탑5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외 해양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선박금융시장의 볼륨을 보면 2007년에 한 1,200억 불 정도 되던 규모가 2007년에 반토막이 됐습니다. 한 600억 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 선박금융의 주요 공급처인 국제상업은행들의 지원 규모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측표에 보시다시피 2015년에 한 710억 불에서 2018년에는 한 370억 불로 역시 반토막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2007년 말 기준으로 선박금융 익스포저 잔액 기준으로 한번 보면, 먼저 아시아권 은행들이 중국의 선박금융 공급 확대에 힘입어 한 1,110억 불 정도로 세계 시장 마켓 점유율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측표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한 710억 불 정도를 갖고 있어서 세계 시장 마켓 점유율이 한 23% 이렇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탑40 은행, 그러니까 페트로핀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글로벌 탑40 은행의 선박금융 기준으로 글로벌 탑40 은행을 보면 중국 수출입은행이 180억 불로 드디어 글로벌 넘버원 은행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2위에서부터 5위까지는 전통적인 선박금융 주도를 해온 유럽계 은행들이 DNB라든지 KW, BNP 파리바 등이 이제 한 170억 불로 이익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수출입은행이 한 150억 불로 한 6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40 은행의 선박금융 익스포저가 하단에 보시다시피 최근 3개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 RG 선소금 환급 보증을 포함한 연간 선박금융 지원 규모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35조에서 한 40조 원 정도를 공급해온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2016년에는 8조 원 규모로 제법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시점에서 신규 선박 수주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측편은 2007, 8년도에는 상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RG를 뺀 해운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만 하더라도 한 상업금융기관이 한 4조 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보다 상당한 위에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금융위기를 지나서부터는 상업금융기관은 거의 선박금융시장에서 엑싯을 할 정도로 지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는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가 2015년까지로 발표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고 최근에 농협이나 수협 이런 은행에서 공사의 보증 카바하에 선박금융을 제공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선박 담보부 대출, 선박 어셋을 베이스로 한 본연의 선박금융은 아직까지 크게 취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박금융 시장이 위축이 되고 유동성 갭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바젤 3 도입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젤 3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자본 나누기 위험 가중 자산, 리스크 웨이티드 어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거액의 상당히 리스키한 어셋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 선박금융을 많이 취급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이제 8%로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바젤 3는 이러한 자기자본 비율을 세분화해서 항목별 가중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6%로 설정을 했고 또 보통주 중심의 어떠한 견실한 그 은행의 견실한 그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2%에서 4.5%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유동성이 풍부한 그러한 자산을 선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고금융기관들은 이런 거액의 선박금융을 취급하기보다는 fee 비즈니스, 금융을 주선한다든지, 그러니까 리스크 웨이티드 어셋을 갖지 않는 그러한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금융을 주선한다든지 또는 ECA 정책금융기관의 카바하에 선박금융을 취급한다든지, ECA 카바하에 선박금융을 취급하면 리스크 웨이티드 어셋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선박금융을 축소하게 되죠. 이게 근본적인 리퀴디티 갭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계 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규모를 보면 여기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유럽계 은행들이 선박금융을 주도했고 익스포저도 한 3,700억 불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 돼서 이게 반토막이 났죠. 결국 유럽계 은행 중에 선박금융의 전통적인 강자인 노르드엘비라든지 도이치뱅크라든지 코메르츠은행, 이런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선박금융 시장에서 엑싯을 선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아계 은행들은 중국 은행들이 이제 리스 자회사를 세워서 선박금융을 많이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시아 은행들이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2010년에 660억 불에서 2017년에는 거의 배증되는 1,200불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표는 세계 글로벌 선박금융 시장의 리퀴디티 갭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2008년을 기준으로 이건 선봉량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선봉량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17년에 보면 한 128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연간 매년 선봉량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겠습니다. 반면에 실선 그래프는 세계 선박금융 잔액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을 100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선박금융 잔액 지수는 2017년에 75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봉량은 줄고 선박금융 잔액은 선봉량은 늘고 선박금융 잔액은 줄었다는 의미는 그만큼의 리퀴디티 갭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내외 리퀴디티 갭 하에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해양진흥공사는 어떤 롤을 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이 친환경 설비 특별 보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IMO 환경 규제가 발효가 되고, 따라서 우리 국내 해운 선사들은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LNG 추진 선박으로 운항을 하거나 또는 저유황료를 사용하는 그런 선택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의전 장부는, 우리 해수부는 2차 보전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2%의 2차 보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공사는 이 친환경 설비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중소선사가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 대출로 아주 낮은 여율로 친환경 설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부의 해운 정책과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정책이 연계돼서 IMO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한 아주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도 공사는 상생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 외에도 자생적으로 친환경 설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상생 펀드도 한 600억 정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적 원양선사는 컨테이너 메가 컨테이너선을 한 20척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1TU가 발주가 되면 박스는 거기 한 1.6배에서 1.7개 정도가 필요한 게 일반적인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메가컨선 20척이면 40만 TU고 박스로 환산하면 한 60만에서 70만 TU의 박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70만 TU면 박스 하나당 2,000불로 계산하면 한 15억 불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는 그동안 국내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없었고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박스 리스료만 한 2.6억 불을 해외 리스사에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간. 그래서 공사는 공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런 대규모 박스를 발주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도 싸게 발주하고 또 공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도 싸게 조달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춰서 싼 가격으로 리스료를 싸게 해서 국내 컨테이너 업계에 빌려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착안을 하게 된 거고요. 결국 1차로 한 10만 TU의 컨테이너 박스가 발주가 돼서 우리 국적 원양선사에 굉장히 저렴한 요율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 특징이 있는 게 국내에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박스 경험이 풍부한 그런 ING 은행을 인바이트해서 박스 담보부 대출로 선순위를 유도하고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후순위 부분은 공사가 보증을 함으로써 국내 수협과 농협을 인바이트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낮췄고요. 또 박스 매니저도 이거는 뭐 렌더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터내셔널 리스사를 선임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그런 박스 리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고, 또 이제 1차가 완결이 돼서 2차도 한 10만 TU에 대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1차보다 조건을 좀 개선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국적 원양선사 또는 중소선사에게 박스를 빌려주는 그런 리스 플랫폼을 작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선박금융, 특히 23K 선박금융 금융주선인데요.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 23K에 대한 선박금융을 공사가 주선하다, 이렇게 이제 맨데이트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공사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이 선박금융을 주선한다는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이 신디케이션을 주선한다는 게 상당히 리스키하죠. 부족하면 그 기관의 대출 기능을 활용해서
신디케이션을 완성해야 되는데 보증 기관이 이걸 금융을 주선하게 되면 신디케이션이 성사가 안 되면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융주선은 상업금융기관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23K 선박금융이 어려웠다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사실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고 공사는 몇 가지에 착안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선순위와 중순위가 있는데 후순위가 있는데 중순위는 뭐 따로 정해져 있었고요. 이 후순위는 공사 보증하에 모집이 되는 그런 금융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 중에 제가 100% 보증하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순위는 하고자 하는 데가 없었죠. 그래서 공사는 여기에 착안해서 후순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선순위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라는 패키지들을 착안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국내 대형 그 증권사를 찾아가서 공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공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아주 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사는 일반 금융기관은 선박을 매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담보물건을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사고가 나면 선박 가격이 떨어져도 선박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사는 법상 선박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후순위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배를 후순위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배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순위는 사실상 리스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증권사 CEO를 만나 설득을 해서 전격적으로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3K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신디케이션을 완료하게 되고 지난달에 9월 달에 최초 인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터미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적선사가 선박도 갖고 박스도 갖고 친환경상비도 장착하고 또 얼라이언스도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터미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성을 유지하고 좋은 조건으로 하역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할 때마다 빨리 하역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HPNT 지분도 확보해서 조건도 개선시키고 지금 싱가포르 터미널도 지분을 확보하는 데 공사가 지원할 예정이고 또 중소송사를 위해서 해외 대포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K2 뭐 통합인데 이거는 뭐 현안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우리 2개 국적 선사가 자발적인 통합을 합의해서 정부와 공사는 그런 자발적 통합의 경우에는 거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2 통합은 저는 해운금융업계에서 오래 담당하고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슈도 많고 해결해야 될 내용도 많고 성사하기에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12월 말에 이제 통합법인이 출범된 예정으로 있고 지금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권자분들이 여기에 큰 협조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의 전통적인 세일 앤 리스백, 그다음에 후순위 보증 뭐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그런 특정 프로젝트 외에도 이러한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우리 해운 선사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기존 차입 조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자금 수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가 어떤 일을 했나를 살펴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러는 것보다 항상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가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동안 조직 정비라든지 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뭐 비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또 내년 이후에는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러한 그 지원 제도를 지원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이러한 그 유동성 갭 형상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 뭐 공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해운업계와 금융업계의
가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리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텍스리스 스킴의 기본적인 컨셉은 선박을 투자하게 되면 리스를 통해서 이제 선박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리스 기간 초기에 가속 상각을 시킵니다. 가속 상각을 시킨다는 얘기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게 비용이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항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감세를 위해서, 절세를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레서가 SPC가 이제 레서가 되는데요. 이 레서가 발생시킨 대규모의 비용을 모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시프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흡수해서 거기서 텍스 베니핏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텍스 베니핏을 이런 투자자가 일부 갖고 나머지는 선사하게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지금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텍스 베니핏이 도대체 얼마냐? 보통 한 10%에서 15%까지 됩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CMA-CGM 지원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적 요소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각국의 이 텍스리스 제도를 완벽히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노출시키지도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전문가 업계 전문가분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채권 보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입은행, 제가 수출입은행에 있을 때 한 해외 선사에 대해서 한두 건을 해본 사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선박금융시장은 상당히 리퀴디티 갭 현상이 있고 금융기관들이 바질 3 때문에 선박금융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뱅크론 마켓 대신에 캐피탈 마켓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 마켓에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등을 활용을 해서 선사가 본드를 발행하고 그 본드에 대해서 그 기관 투자자가 인수할 때 이런 저희 같은 공적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하는, 그래서 이 뱅크론 마켓에서 캐피탈 마켓으로 좀 선박금융 재원을 다원화하자.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한테 투자 기회를 좀 대체 투자 기회를 좀 확대하자. 뭐 그런 컨셉에서 추진이 되었고, 이 부분은 우리 국내에도 캐피탈 마켓이 해외보다는 좀 덜 성숙이 됐지만 저희도 이런 그 본드 카바드 본드 시장을 좀 발굴을 해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융선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내 해운사가 파산됐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비싼 시점에서 선박을 확보하거나 아주 비싸게 선박을 용선하는 게 아주 극명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해운사의 지배구조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었고 해운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금융기관이라는 데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또 자본력도 있습니다. 또 선박을 무리하게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기관이 해운업계와 조선시장이 안 좋을 때 아주 저점에서 선박을, 자본력이 있으니까 선박을 발주해서 싸게 발주해서 그 배스를 우리 해운업계에 빌려준다면 경기 역행적,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경기 역행적 선박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선주는 선박 투자에 충실하고 우리 해운사는 장점이 뭡니까? 선박 오퍼레이션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늘 선박 투자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각각의 잘하는 거를 전담을 하자. 그런 컨셉에서 저희 나라도 이러한 금융선주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화주 공동 투자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적선사가 메가컨선도 확보했고 박스도 확보했고 터미널 뭐 이제 얼라이언스도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국산화물 적치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좋은 운임으로 국산화물 적치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텍스리스를 활용해서 화주와 선주가 선박에 공동 투자하고 텍스리스에서 발생한 텍스 베네핏을 화주에게 좀 나눠줘서 선박 투자가 활성화돼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동시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고자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선화주 상생은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화주한테 실질적인 베네핏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여태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인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상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베네핏을 방안을 마련해서 화주한테 준다면 국산화물을 싣지 않을 이유가 국적선사에 국산화물을 싣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 이슈는 쉽지 않은 이슈들입니다. 다만 궁죽통이라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러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해운업계,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